하여튼 지난 총선에서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 네, 한 3% 차이였죠. 맞습니다. 한 3.1%뭐 이 정도. 그때 질 거라고 예상 못 하셨죠. 그때 사실 그 여론조사가 막 많이 나올 때였잖아요. 그리고 뭐 많게는 뭐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이나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경선을 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대로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천파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선거에 돌입하고 나서는 지역에 나가면서 공천파동에 대한 후유증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달라지는 그 민심을 느끼면서 사실 한 첫 번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우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나마 희망적이었다면 가면 갈수록 이 선거가 빨리 더 선거일이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민심 이반은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 그렇게 나왔을 때 물론 뭐 아쉬웠지만 이만큼 우리가 그 당시에 공천 파동이 얼마나 컸나 이거는 결과로 나왔었죠. 아니 그래서 지금 비례당 파동이 또 비례정당 파동과 이게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뭐 비례정당 파동은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여당에서의 비례정당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뭐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면 미래한국당인가요?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잖아요. 고발까지 해놓은 상태는 이거는 불법이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본인들은 한다는 것이 저는 뭐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례대표에 대한 논란은 저는 미래한국당이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 이력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 이제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 12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팀의 이제 부국장, 총괄 아시아 팀, 총괄 부국장까지 맡고 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이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다루고 또 그걸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문가 이런 타이틀이 좀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번 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논하라고 하면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치는 경제고 경제는 정치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하대했을 때, 무시했을 때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부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치가 경제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결국에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나 할까요? 또 잠재 성장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굉장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데는 앞으로 매우 힘들고 오랜 기간 걸릴 것 같다. 이런 거시적인 거시적인 진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로 들면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그 wage led growth라고 2012년 ILO 이제 그 국제노동협회죠, 연합인가? 국이죠,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에서 나왔던 그 굉장히 그 뭐 의미 있는 리포트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다보스에 있었고 그 기구가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실용적이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대한민국의 2017년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뀌어서 나타났을 때 저는 이것이 과연
5천만이나 되는 이 국가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냐? 여기는 굉장히 저는 비관적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는데 큰 악영향을 미쳤고 또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얘기했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했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한 경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경제 외에 지금 정부가 뭐 경제를 다들 제일 잘못한다고들 하지만 다른 잘못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간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내로남불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닐까요? 뭐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안 돼. 거기에서 얘기하는 당신들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자기네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허용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 무시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제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선하고 나서 4년 동안 어쨌든 국회 입성을 못 하시고 한번 하고 그 다음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 계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보통 춥고 외롭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짜 춥고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4년부터 강동을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동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느끼는 아주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동네 정치를 잘 해야지만이 거기가 살아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이 플랫폼이 돼서 결국에는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도에 제가 3월에 여기 왔는데 2016년도 제가 선거를 치를 때 많은 지역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재영은 지면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에 남아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더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을 때 이제서야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이재영은 우리 강동 주민이다. 옆집 동네 아저씨다. 형이다. 아는 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이 시점. 이것이 큰 정치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사소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네 정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동네 정치라는 게 이게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에 크게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동네 정치라는 게 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동네 정치라는 게 그냥 저런 분이 계신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정도인데 동네 정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동네 정치인가요? 동네 정치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옛날과는 틀리게 우리 구민들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 지역을 잘 아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키운 정치인이 더 큰 무대에 가서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팬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큰 것 같아요. 따라서 동네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동네에 있는 사소한 것만 건드려서의 동네 정치가 아닌 이 동네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과 그런 이해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더 큰 거는 내가 키운, 내가 뽑은 이 사람이 더 큰 무대에 가서도 활약을 멋있게 하고 잘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희열, 거기에서 나오는 뿌듯함. 전 이것도 동네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네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정치를 꽤 그래도 한 기간이 이제 짧은 건 아니잖아요. 벌써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낙선 경험도 있으시고 뭐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썩 높은 편 아니신 것 같아서.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게 인지도가 꽤 됐는데 전반적인 틀에서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요, 흥국생명의 이재영 배구 선수가 뜨거든요. 대단한 국가적 자산이죠. 그분이 저를 좀 지지해 주시면 제 인지도가 확 올라갈 텐데, 하여튼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의 한 이유는 제가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고 초선이다 보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제가 많이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가둬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선이 된다면 그걸 좀 뛰어넘는 이제는 진짜 할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해야 될 행동을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그 이재영 배구 선수를 이렇게 추월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언제 한번 이재영 배구 선수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검색했을 때 이제 네. 순위가 바뀌는. 너무 그분이 잘하셔가지고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뭐 상상은 하지만 정치는 꿈과 상상이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경제도 그렇지만 뭔가 이 선거 운동에 지장을 다들 너무 많이들 받으셔서 네. 지역에 계신 후보들도 막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걸 좀 어떻게 이게 장기화 선거일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선거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접하는 거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니면은 그 비율은 훨씬 낮아진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꾸준히 동네를 도는데도 예전보다는 훨씬 대면 접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전 이것도 어찌 보면 선거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SNS에 대해서 얘기를 꾸준히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를 하다 보면은 대면 접촉에 대해서 매우 많은 비중을 두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매일같이 만나지 못하는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시는 이분들을 접촉 가능한 부분은 전 SNS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선거운동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글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4년 전에 제가 그거를 신경 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양을 지금 제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또 다른 양식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불안감도 높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경제가 지금 완전히 올스톱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또 해외 수출하거나 해외하고 뭔가를 해야 되시는 경제 주체들은 완전히 올스톱이 되고 발이 묶였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야죠. 굳이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정치에 투신을 하시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탄탄했던 삶, 거기에 안주하기 싫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해외에서 이제 특히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특히 해외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유학도 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질수록 해외에 있는 제가 받는 개인적으로 받는 대우가 높아졌다는 부분. 여기에 그러니까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개개인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고 내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더 멋져지고 세계에서 관심 있는 국가로 되다 보니 제가 받았던 그 혜택을 저는 무조건 제 다음 세대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선진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좀 적용이 되면 여기서 실천이 된다면은 매우 더 좋은 나라로 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뛰어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반드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적용을 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Think Globally는 국제기구라는 데를 통해서 인맥과 공부를 통해서 얻어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적용할 수 있을까는 결국은 내 나라 내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수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정치의 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뭐 외면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후회한 적은 그거는 거의 뭐 나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생각하면 뭐 저 집사람이나 저 애를 생각하면 정치인의 와이프로 또 아직은 아이가 어리지만 정치인의 자식으로 산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혹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셔서 네. 아까 인지도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 의원님보다 가족분들이 인지도가 훨씬 높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 겸 해서 그냥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안 그래도 인지도 말씀하셨는데 16년도 제가 출마했을 때도 제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물론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사실 제 와이프가 뭐 인지도가 저보다 훨씬 높고 지금도 아마 높을 겁니다. 한 에피소드는 경선기간이었는데 매우 치열했거든요. 하여튼 우리 와이프가 하루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가 등장을 했는데 본인이 그 대장금 시절에 중점 역할을 했었거든요. 문정왕후 역할을 했었고 그걸로 좀 인지도가 높다 보니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가채를 쓰고 완전히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저와 함께 며칠간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진짜 인지도가 저와 사진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와이프와 사진을 찍으려고 많은 유권자들이 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덕을 봤죠. 네. 근데 지금은 이 동네에서는 이제 제가 하도 오랫동안 지역 위원장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추월하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월해야죠. 부모님들도 좀 정치 활동할 때 조언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근데 그 조언이 매우 간결하세요. 그래요? 네. 항상 겸손해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특히 국민을 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당에서 보니까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달리 청년 최고 앞에 청년 딱지가 붙으니까 뭔가 제대로 된 최고위원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게 여야를 통틀어서 기존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집단 정치를 하면서 본인들의 의지대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구조, 여기에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만 내지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깨져야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46이고 만으로 44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쪽에는 40대가 이미 벌써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자리를 잡고 결정권을 가지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은 정치권만 보더라도 정치의 최고점에 이미 40대 아니면 40대보다도 낮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은 유독 지금 40대인 저마저도 어릴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바뀌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에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 청년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나이로 따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 생각은 꾸준히 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 생각과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19대는 제가 그때 더 젊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저보다 뭐 한두 살 차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젊은 분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20대 돼서는 30대 전멸했고 40대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이번에 회복해야지만이 다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세대 교체는 저는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서 지금 활동 중인 좀 젊은 정치인 중에 좀 관심이 가는 분은 어떤 분이 계신가요? 뭐 한 명만 뽑으라면 뭐 일단은 전 전희경 의원을 좀 뽑고 싶은데요. 전희경 의원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예. 물론 전희경 의원을 바라봤을 때 약간 뭐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매우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 의원 같은 분은 정치, 청년 정치, 자꾸 청년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이 또 어찌 보면 우리 국가가 좀 키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어쨌든 최고위원을 하셨잖아요. 네. 또 이번에 또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당대표 출신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정치인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예의에 맞지도 않고. 하지만 제가 꼭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당시 당대표였을 때 제가 최고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존경심이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이해는 저는 뭐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의 당대표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재는 국가가 이번 선거는 단순한 그냥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고 진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균형 잡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거기에 일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분란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한번 쉬시면서 원로로서 우리 당이 잘 나갈 수 있게끔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은 사실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당내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당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원로들이 지금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분란을 빨리 멈추고 진짜 힘들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뛰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강동을 과거에서 이렇게 득표율을 쭉 한번 과거 득표율을 다 한번 보니까 네. 방금 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총선만 치더라도 지난 5번 중에 저희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게 18대였는데 18대는 기억하시지만 서울에 소위 말해서 당시 한나라당 광풍이 불었었죠. 40석이 넘는 숫자가 그때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빼면은 다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만을 두고 봤을 때는 여기는 험지 중에 험지다. 예를 들어서 옆에 송파나 강동 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지역이다라고 당내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독 강동 을만큼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결과이고, 또 강동에 있는 지방 정치의 색깔을 보더라도 지난 3번 동안의 구청장, 또 시의원의 분포도, 또 지난 지방선거엔 물론 모두가 다 고통을 받긴 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구의원의 득표율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쪽으로 지금 현 여당에 경도되어 있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 선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닌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평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시당하고 내로남불 정권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있을까요? 바람이 저는 부는데 아직까지 좀 솔솔 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람이라는 건 사실 그 중앙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또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세상에 정보가 이렇게 많은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정치 더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지역에서 진짜 괜찮은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시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평가가 같이 돼야 되겠죠. 업무적으로 당선되면 제일 특별히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업무라기보다는 제가 당선되면 바로 다음날 하고 싶은 일은 있습니다. 방역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까 선거운동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진짜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마스크 대란으로 분노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원외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뭐가 있을까?는 그 주민들과 함께 방역을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 지난달 26일부터 쭉 각 동네를 돌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과 그런 결의에 대한 제 스스로의 표현.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물론 당연히 당선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해야죠. 그런 거에 대한 감사 인사와 이런 거는 당연히 하고요. 스스로 생각하시는
후보로서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함과 뒤끝 없다. 뒤끝이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한번 정치를 시켜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하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하다는 부분이, 제가 IMF 세대거든요. 94학번인데, 저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었고, 그때 우리는 해외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소위 말하는 아답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시 시작하게 되는 시점인데, 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업무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회에서 또 기업들에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스킬셋이 문제 해결 능력.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 솔직함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제 후배들,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매우 능력 있고 솔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40대 기술원이 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진짜 우리의 강점들을 가지고 정치를 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다음 세대란 건 다음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정치적 기반을, 제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상대 후보가 이해식 민주당 네. 대변인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해식 후보한테 뭐 할 말씀 드리자면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신나게 한번 붙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따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해식 후보가 광동구청장 시절에 저도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 동네 행사에서는 많이 맞댔었죠. 근데 뭐 1대1로 만나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해식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행적을 감안하면 좀 승산이 저는,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꼭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면 저는 좋건 싫건 정치가 희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돼야지만이 헬조선이 헤븐조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본인들이 주인인, 본인들의 미래인 대한민국에 대한,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참여라는 게 꼭 앞에 나서서 정치인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투표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표출해주고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게끔 행동으로 옮겨준다면은, 저는 그거는 본인들의 다른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본 건데요. 아직도 민족주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요번에 저희는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너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류하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할 때 그런 안 좋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뭐라 그럴까 악마적인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헬조선이라서 해외 나가 살고 싶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튼튼해야지만이 본인들이 나갔을 때 대우받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강점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나라도 해야 될 건 해야죠. 지금 청년 실업률 최악이죠. 최고죠. 40대 일자리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무엇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40대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는 처음입니다. 저도 40대지만 이제 겨우 40대리 전반적인 거는 애를 키워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앞으로 들어갈 목돈이 굉장히 큰데 어떤 대기업에서는 제 나이인 75년생부터 명퇴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개선시켜야 되는 게 결국은 정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경제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순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죠. 뭐 좀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저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정치의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말 그대로 통합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국민한테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천을 한 사람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 층들이 공천을 꽤 많이 받았어요. 또 그들이 당선 가능한 아니면 당선이 불가능하지 않은 곳에 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비단 저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제가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세대 교체돼야 된다는 말씀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정치의 건전화, 선진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